대북 사업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화영 씨가 북한에 가서 김성애 씨를 만나가지고 6개의 항을 받아오는데 국유관 냉면의 분점을 파주에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김성애는 북한에 이제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을 하고 싶다.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이화영 씨가 거기서 약속을 해버려요. 50억 500만 불 해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또 민주당에서 이제 말하는 프레임은 그런 거죠. 그 검사님께서 연어 술 파티를 벌여서 이화영을 회유해서 그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재명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회유당해서 자백을 하게 됐다.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 판결도 있고요. 쌍방울의 자체적인 주가 조작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과의 합의서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믿냐고요. 보증이 있어야죠. 사실 궁금한 거는 왜 검사님이 타겟팅이 됐을까? 거기 좀 전 의문을 가졌거든요. 프레임의 희생양으로서 삼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 말고는 희생양 삼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지금 뭐 전 국민의 이슈를 그 이목을 다 이제 받고 계신데 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다툼 없는 진실은 무엇인지, 다툼 없는 그 팩트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툼 없는. 네. 다툼 없는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어려워요. 지금 왜냐면은 너무 다툼이 많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판결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마저도 지금 정치권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이화영 그 부지사 그렇습니다. 케이스죠. 지금 이화영 케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그 주장 그게 다툼이 있다고 저는 보기 어렵고 우리 어떤 이 사회 내에서 최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합의된 방식 그게 결국에는 재판이라는 거거든요.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진실로 하기로 한다. 그렇죠. 일단 최종적이다. 네.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네. 최종적이라고 그냥 그렇게 상정을 하고 동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하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재심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또 바로잡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진실은 그 판결의 기초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판결의 기초에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경기도는 근데 일단 잠깐 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걸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황당해요. 그게 지금 이 사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 미디어와 네.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화영 씨가 이번에 나와서 대법원 판결이 하느님 말씀이냐고. 하느님 말씀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진실에 가깝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제도에 가까울까? 예를 들면 순도 100%의 뭐 물질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순도 100%의 뭐 물이라고 합시다. 순도 100%의 H2O만 딱 있을 수 있나요? 아마 뭐 시중에 존재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거는 신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H2O 그에 가장 가까운 H2O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와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가장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해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고 그거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3번이나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을 거치고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여러 번의 그 수사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 그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실체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이라고 합의하기로 했고 그게 다르면 시스템에서 다퉈라. 근데 지금 그걸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냥 이게 하느님 말씀이냐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뭐 연어술 파티라든지 뭐 이상한 어떤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을 내놔서 그게 그리고 어떤 대한 사실을 만들죠. 사실은 이게 다 주가 조작이었다. 이게 뭐였다. 이런 식으로 대한 사실을 만들고 이 자극적인 말초적인 내용과 이 대한 사실을 연결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여론이랄까요? 그런 것을 선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동하는 최선봉에
국회가 마치 무슨 선출된 권력이라든지 이런 전혀 어떤 어디에도 없는 어떤 이런 사이비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가고 그에 따라서 어떤 다른 법을 만들고 책임지지 않는 특검을 만들고 특검이 결국에는 그 사실을 없애버리는 공소취소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헌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 그걸 시스템 많이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절감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전에 만들었던 예전에는 판결이 나오면 그걸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최소한 뭐 그렇게 해서 억울하면 뭐 2심 가고 그다음에 대법원 가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그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검찰을 바꿔가지고 뭐 특검이라는 거를 내려와서 검사를 바꾼 다음에 그걸 공소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영어로 루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허점, 제도의 허점들. 제도의 허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사익에 취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식의 어떤 변칙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버그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고치고 하는 걸 떠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윈도우 뭐 11을 깔 때가 된 것 같아요. 윈도우 11을 이제 싹 지우고 예, 12를 이제 깔아야 된다. 윈도우가 뭐 한 지금 한 7, 8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윈도우 뭐 87이라면 윈도우 뭐 특정 기업 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뭐 iOS 87이라면 그 OS를 이제 새롭게 깔 때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검찰이 반성할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전 시스템에 아주 적합했던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검찰도. 그러니까 검찰도 새로운 시스템에 바뀌어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없애면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아니 OS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콘 제도가 귀찮아. 아이콘 제도가 이 윈도우 시스템이라는 건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도스에서 뭐 윈도우가 갔을 때 아이콘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 아이콘을 없애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좋게 만들어야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바뀌긴 바뀌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검찰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은 뭐 반성을 해야겠죠. 근데 반성을 해서 더 좋게 가야지. 나쁘니까 없앤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윈도우 바꿨더니 이거 옛날에 이거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불편했어. 윈도우 불편하니까 그냥 윈도우 날려버리자 이런 거잖아요. 다시 도스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다 도스하자 아니면 뭐 다른 거 쓰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한 난 것에 근거해서 이제 검사님께서 그 수사 현장에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기에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워낙 한국에 뉴스가 많잖아요.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니까 이 실체적 어떤 팩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검사님이 하신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봤는데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하시죠. 특별히 인터뷰하는 분들이 그 관련돼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뭐 징계 받으시는 거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도 이제 여쭤보려고 해요. 그리고 뭐 공소 관련된 거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그 실체적인 그 진실에 대해서 그 대북 송금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저게 이런 사건이었구나. 어떤 주체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법을 위반했구나. 이런 어떤 팩트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님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아주 좀 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셨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연결을 지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뭐 사실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 후보급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로서 우리나라 어떤 그 대통령이나 다른 통일부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 아주 그냥 본인의 직접적인 다이렉트 루트로 북한과 만나고 그래서 어떤 남북관계에 굉장한 어떤 구원자로서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후광을 입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그런 것을 꿈꿨고 그래서 북한에 방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2018년
과 2019년, 2018년 19년 사이. 2020년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네. 예. 18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러프하게. 예. 생각을 왜냐하면은 해서. 왜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 2018년도에 우리가 5월경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로 뭐 만났고 네. 그때 당시에 정말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거의 지지율 한 80% 되고, 그리고 그때 6월달에 2018년 6월달에 지방선거, 지금 지방선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2번 전이죠. 2번 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예, 그리고 나서 9월달에인가요? 또 한 번 더 만남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 대북 테마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당시에 지사로 있으면서 자신은 거기에 좀 소외되는 느낌을 그렇죠. 받았다고 왜냐하면 생각을 문재인 해야겠네요. 대통령과 이재명 그분은 두 분이 서로 그때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네. 그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대선 후보를 가지고 경쟁을 했던 경쟁을 사이니까.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해경궁 뭐 사건, 김씨라는 네.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로 서로 이제 굉장히 감정이 상한 부분도 있고 경쟁자인 점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때 2018년 9월경에 그 여러 도지사들을 데리고 북한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데리고 가지 않는. 그때 문재인이 사건이 북한에 벌어졌죠. 갔을 때 예. 여러 도지사를 많이 데리고 갔는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를 뺐어요. 사실은 접경지 도지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그리고 강원지사였던 최문순 지사만 데리고 가고, 사실 경기도가 최대 접경지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경기도지사는 빼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떤 위기처럼 하나의 메시지가 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네. 그게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이재명 그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고요. 괜히 자신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그게 분명했으니까요. 예. 근데 그 전에부터라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 모든 정치인들은 2018년 당시에는 일종의 테마가 남북관계 개선이었어요. 그때는 거의 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그 정치적인 어떤 거기 올라타느냐, 북한간에 그게 있느냐. 그래서 사실 2018년 7월달에 경기도지사를 시작할 때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이라는 북한과의 그 전문가를 사실상 거의 그 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영입해서, 원래는 그 경기도지사 밑에 부지사가 두 분이 있어요. 행정부지사랑 정무부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정무부지사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 하고, 행정부지사는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건데, 정무부지사의 이름을 평화부지사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것을 이화영 사실 부지사에게 자리를 자리를 줬거든요. 준 거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특임으로 그냥 임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화영 씨를. 그러니까 사실 그 북한 간의 교류, 그 아까 올라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모멘텀이 아주 생겼으니까. 모멘텀, 예, 거기에 정말 정무적으로는 거기에 올인하자라는 거였죠. 7월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해찬이라는 그 민주당의 거물을 계속적으로 소위 모시고 있던 그분과 굉장히 측근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지사로 왔고, 그것도 평화부지사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지사 쪽에로서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어떤 이해찬계의 어떤 지지를 예상을 했고,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9월달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소위 친문 그쪽 계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이화영 씨가 영입이 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데리고 갈 때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굉장히 빈정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왕따를 시킨 거죠. 왕따 당한 거니까. 네. 문재인한테 왕따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그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 그 활로를 한번 개척해 보자. 활로를 개척해 보자.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려고 하는.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뭐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되셨지만 그때만 해도 되게 잠룡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박원순 씨라든지 안희정, 예, 그다음에 뭐 김경수 지사, 예,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재명, 뭐 이낙연 총리도 계셨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많은 일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 대통령까지 되셨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완전히 어떤 뒤집기 식의 굉장히 중요한 그 자기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그렇죠.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승부수로서 그러니까 지금 검사님의 설명이 중요한 다이렉트, 게 이 맥락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워낙 뉴스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때 과연 어떤 맥락에서 그 사건이 펼쳐졌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알더라도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검사님이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니까 아 이런 배경 속에서 이재명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일단 그 2018년도 상황까지만 보시면 일단은 2018년도 10월 달경에 7월경부터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이미 그걸 구상하셨고 10월경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거기에 후계자로서 남북 관계에 그 어떤 정치적 수혜를 입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계속 야인 생활을 했거든요. 2008년도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북한에 방북하실 때 이화영 국회의원이 또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대북 전문가는 맞는데 10년간 선거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굉장히 큰 직책을 얻은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지사가 방북이 실현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초조한 이런 상태가 됐었고, 그게 지금 그 이화영 씨와 이재명 지사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등장인물인 쌍방울이 등장합니다.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 김성태 회장. 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화영 씨가 10년간 야인 생활을 했을 경우에 그때 계속 후원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스폰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스폰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쌍방울에 사회이사식을 계속 주면서 뭐 이렇게 생계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막역했던 상황입니다. 그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는. 그랬는데 그 쌍방울 회장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원래는 대부업을 좀 하신 적도 있고. 근데 검사님은 이제 현직 검사시고 또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호칭을 깍듯하게 쓰시네요. 저는 그냥 이재명, 뭐 이화영, 뭐 그다음에 뭐 김성태 이렇게 하는데 항상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뭐 당연한 거예요. 공직자로서 또 그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님이 그렇죠. 맞죠? 저는 근데 이재명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검사님 말씀해 주시죠. 혹시 뭐 불편하신 저 가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너 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냐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만큼 이제 또 진영별로 그 정서가 그렇게 심리가 그러시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이름이니까. 그렇죠. 직함이고 이름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이 돼서 있었는데 이제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상장사들을 인수를 많이 하게 됐죠. 많이 했는데 그 인수를 하면서 나노스라는 그런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그것도 상장 기업인데,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쌍방울 예하에 있는 기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 게 어떤 거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도 그것을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김성태 회장이.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기업에 어떤 신사업을 붙여서 주가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원래 김성태 회장은 좀 이 북한과의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혹시 김진명 작가의 그 고구려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판권도 김성태 회장이 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는 그 연예기획사에서 그 판권도 사고, 그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나 봐요. 예, 그리고 어떤 이 그런 북한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전주 이 씨가 사실은 그 조선 왕조인데 또 전주에 기반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 김씨, 예, 김씨 그 분이 뭐 또 북한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과거 조선 시대 때 어떤 함경도라든지 이쪽과 이북 지방이요. 이북 네. 지방과 연관이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러던 중에 2018년이 된 거죠. 2018년이 됐는데 정말 이 북한 그러니까 대북 테마주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때 상승을 할 때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무슨 철도,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은 다 상한가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신사업으로 북한과의 사업이 구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딱 맞아떨어진 게 7월 달에 지금까지 자기가 아주 후원해왔고 형이라고 생각했던 이화영 씨가 경기도의 평화부지사가 된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그리고 북한을 가고 뭐 북한과 연관이 되고 이런 일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 북한과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런 이제 배경 사실입니다. 이게 배경 사실이고 이제 대북 송금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네네네, 좋습년도 네. 네, 그리고 흥미진진하네요. 이렇게 검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으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이제 9월달 경에 아마 이화영 씨도 북한에 갑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가요. 뭐 6.15 관련이었나? 아무튼 6.15 정부 행사가 있었나 봐요, 거기. 6.15 관련 6.15 그때 대북 그 6.15 아시죠?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날 때 그때가 6.15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면서 행사가 있었고 그때 북한에 가는데 그 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못 가신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못 가시는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문재인으로부터 배제된 아까 말씀하셨던 배제돼서 사실 왕따를 당했던. 그래서 사실 이화영 부지사로도 아니 내가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그거를 제대로 일을 못한 거잖아요. 예, 그 상황이 있어서 북한과 어떻게 그러면은 그 루트를 뚫을 수 있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국정원이 등장을 해요. 국정원은 왜 등장하냐? 그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뭘 하고 싶었냐면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시키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김정은 그 위원장께도 계속 답방하시라. 왜냐하면 그 전까지 대통령들은 두 분의 대통령, 김대중 북한에 대통령, 갔지만.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셨지만 답방을 항상 해달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요구했었어요. 근데 답방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안보상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못 믿는 것도 있고요. 내가 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북한에서 한국 왔는데 갑자기 미국이 뭐 예. 여러 가지로 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테러가 있죠. 있을 네네네, 있을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답방을 이루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한번 데려오고 싶다. 예. 한국에 그걸 데려오고 하고 싶다. 싶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북한의 굉장한 실세가 누구였냐면 당연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김영철 지금 통전부장 그때 당시 천안함의 뭐 주범이라고도 하는 정찰 총국장도 하고 그 김영철이 있고 김영철의 오른팔이 김성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철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요 세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저 백악관의 오벌 그 룸 있잖아요. 그 오벌 오피스라고 하죠. 오벌 거기에 오피스.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예, 거기에 그 사진이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앞에 김영철 그다음에 이 왼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왼쪽에 그 김성애 오른쪽에 박철 이렇게 있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더 실력자가 이제 김성애였어요. 지금은 최선희가 유명한데 그때는 김성애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애랑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그 김성애랑 통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안부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북정원에서 안부수한테 접근해서
김성애 동향이라든지 답방에 대한 동향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부수란 사람은 뭐 그냥 일반 사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안부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일본에 있는 유해 발굴 사업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 뭐 강제징용자 같은 사람들의 유해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국에 있는 묘소로 다시 가지고 와서 묻어주고 묘를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한 10여 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어떤 것을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지금 그 대일 청구권이 이제 다 소멸됐죠.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 어쨌든 뭐 유상차관, 무상차관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국교를 수복하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방을 해볼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개방을 해볼까? 그리고 또 외화를 어떻게 벌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예, 북한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일본하고 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요즘 해결해야 될 게 남아 있었다. 거기서 대일 청구권을 우린 못 받았으니까 그걸 받을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하는데 안부수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부수라는 사람이 그거 국제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국제대회를 열고 그래서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충분히 북한과 얘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김성애한테 제공해요. 그러니까 김성애가 안부수 씨한테 그 아이디어 좋다라고 하면서 계속 와라 이렇게 돼서 북한에 몇 번 가고, 안부수 씨가 뭐 대동강 맥주 사업권이라든지 옥류관 냉면 사업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받게 돼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안부수 씨랑 그 접촉을 해서 사실상 어떤 그런 국정원의 에이전트로 활용을 하죠. 돈을 줘가면서 북한에 갔을 때 상황이 어떤지 받아와라. SS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쭉 연결이 되는데 되게 특이하게 그 국정원 블랙 요원과 이화영 씨가 먼 친척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강원도에.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화영 씨는 북한과의 루트를 뚫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리고 안부수 씨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국제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규탄하고, 그래서 남북 관계는 좋게 되고, 그리고 국제대회라는 거는 이제 일본의 무슨 위안부라든지 어떤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사람들 다 같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본의 규탄 분위기를 하고, 북한도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을 받고, 사실 그 북한에서도 일본에서도 되게 그 외교적으로 큰 수건 중에 하나가 그 납북자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그 외교를 정상화하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늘.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안부수 씨. 그럼 안부수 씨는 그 국제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열지 했는데 다른 지자체랑 다 얘기를 해봤는데 다 거절당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의 니즈가 지금 맞는 거예요. 안부수 씨는 국제대회를 해야 돼. 왜냐면 국제대회를 해야 돈을 벌죠. 이 사람은. 국제대회를 해야 되고, 국정원은 안부수라는 사람을 계속 동원을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알려면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경기도는 지금 뭔가 북한과의 루트를 뚫어야 돼요. 그게 다 맞아 들어가서 국정원에 있는 블랙 요원이 안부수 씨와 이화영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북한에 여럿이 가는 상황에서 김성애를 바로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안부수를 통해서 만났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 만날 때 그게 2018년 9월이었을 겁니다. 근데 2018년 9월에 북한에 가서 김성애를 만나서 만나기 전에 이미 합의서를 다 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옥류관이라든지 이런 사업권은 그 다 안부수 씨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경기도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짜요. 당연히 사업권은 안부수 씨한테 주는 거고. 보통 대북 사업이 그렇습니다. 민간 업자들이 북한과의 어떤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의를 우리나라 정치인이 북한에 가면서 그걸 발표해서 정치적으로 보증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권은 그 개인 업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금강산 관광개발도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금강산 관광개발도 현대아산이 먼저 금강산 관광개발을 따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업권은 현대아산이 했죠.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사업으로 스케일의 차이죠. 어쨌든. 스케일의 차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사업이라는 거는 아무리 제가 뭐 히토리 아무리 다 따와도 우리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6개 항을 경기도가 이화영 씨가 북한에 가서 김성애 씨를 만나가지고 6개 항을 받아오는데 그때도 뭐 옥류관이라든지 뭐 옥류관이 냉면이죠. 옥류관 냉면의 분점을 그 파주에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식의 내용들을 발표를 실제 갔다 와서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도 굉장히 아주 크게 이제 그때는 트위터였죠. 트위터에 이제 쓰시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김성애라는 사람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해줍니다. 안부수가. 그때 김성애 만나고 그때 아마 옆에 이광재 씨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테이블에서 이제 김성애는 북한에 이제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새로 사업이. 제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스마트팜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식량난이 있으니까요. 근데 스마트팜을 하고 싶다. 개량된 사업을 하고 싶다.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이화영 씨가 거기서 약속을 해버려요. 50억, 500만 불 해줄 수 있겠냐. 해줄 수 있다. 스마트팜을 경기도에서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해버려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500만 달러를 지원해주겠다. 그렇죠. 그 약속이 나오는 500만 거예요. 500만 불을 50억 500만 불 유치해주겠다. 스마트팜은 500만 불 드는데 그거 해줄 수 있냐? 김성희가 물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경기도에서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국제대회도 유치를 하게 돼요. 국제대회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부수도 만족시키고 김성애도 만족시키고. 김성애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계속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일 청구권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대회를 함으로써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기도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고 동시에 경기도로부터는 또 그런 어떤 스마트팜이라는 그 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화영을 한 번 더 초청해요. 그때는 굉장히 융성하게 초청하고 이화영만 초청합니다. 이화영만 초청해서 그때 안부수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서 그 초대소라는 데가 있어요. 북한에 굉장히 영빈관 같이 좋은 데인데 거기서 만나고 김영철도 만나고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농장도 둘러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다시 국제대회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국제대회가 열려서 킨텍스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고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시면서 북한에서는 리종혁이라는 실세가 내려와요. 실세가 내려올 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합니다. 육로로 방북하고 싶습니다. 방북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육로는 우리가 길이 안 좋아서 안 좋지만 육로 방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방북하겠다. 그래서 평화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지자체 중에서는 이제 단연 최고로 앞서게 되죠. 경기도가. 야, 이재명이 능력이 있구나. 그럼요. 뭐 저쪽으로 남북 관계도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때만 해도 또 이제 있었던 게 안부수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사실 김성애가 원하는 거 지원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은 해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어린이 영양식 그 사업도 안부수 씨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그 그러니까 수해 방지를 위한 어떤 묘목 지원 이런 것도 해주는데 사실 북한에서 그거를 묘목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묘목은 묘목인데 조경수를 해달라 그래요. 금송이라는 아주 비싼 조경수를 해달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딱 그 금송을 해달라 그래요.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이라는 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 거인데 되게 좋은 조경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 이런데 심는. 근데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둔갑을 하느냐? 수해 방지. 그러니까 어떤 산림조성용 묘목을 주는 걸로 둔갑을 해서 결국에 북한에 주는데 그 사업을 전부 다 안부수한테 몰아줍니다. 안부수는 한 번도 그 대북 지원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사업을 다 몰아줘요. 다 몰아주고 왜냐면 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국제 대회도 열어야 되는데 안부수 씨는 이화영 씨한테 5억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지사가 서명으로 아마 나갈 수 있는 돈은 3억일 거예요. 3억만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결국엔 그러면은 또 5억을 약속했는데 3억밖에 못 해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화영 씨한테 그래서 안부수가 막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왜 돈 안 주냐고. 네. 이화영 씨는 결국에는 믿을 사람은 또 누가 있죠? 김성태 회장 있죠. 이 돈에 대해서 네, 스폰서. 그래서 김 회장을 그때 안부수 씨랑 소개해줘요. 2018년도 한 10월경이죠. 그때 소개해주고 2억만 그쪽에 대줘라. 그렇게 해서 결국엔 김성태 회장이 2억을 대줍니다. 안부수 씨한테. 그 후원자가 돼요. 그 국제대회에 굉장한 나머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도 그때도 이미 어떤 그 대북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잘 풀리면 나중에 쌍방울도 북한 쪽에 진출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기대를 북한 했던 거네요. 그리고 대북 테마주로 나노스를 살릴 수 있는. 살리면 이제 그게 또 급등하게 되면 급등하면 어마어마한 자기가 또 엄청난 예. 그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렇게 돼서 국제 대회가 열리죠. 그래서 그건 2018년 11월입니다. 그때 아주 성대하게 열리고 그리고 나서 국제 대회가 끝나고 났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김성애는 야 우리 국제 대회까지 해서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돈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만 불. 그러면서 이 안부수를 통해서 완벽한 압박 그리고 이거 김정은 위원장까지 다 보고된 건데 안 하면 큰일 난다. 2,000명 돌격대를 마련했다. 돌격대가 뭐냐면 돌격대요. 예, 그 북한 말입니다. 아. 돌격대가 뭐냐면 돌격대가 있으면 이제 그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가 끝났다. 예, 아파트 지어 그러면 꼭 군인같이 돌격대들이 가서 그냥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뭐 북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수령님의 힘을 받아서 네. 뭐 정말 순식간에 이걸 해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돈만 달라. 돈을 달라. 네, 지금 돈을 돈만 줘야 달- 된다. 네. 왜? 돈은 없어가지고 지금 돌격대들이 지금 준비는 돼 있는데 일을 못 하고 있다. 일을 못 하고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부수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김영철까지 만나서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거 돈 들어와야 된다. 근데 실제 500만 달러가 북한으로 가려면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갈 방법이 대북 없잖아요. 제재 때문에 불가능. 그렇죠.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런 게 결국에는 이화영 씨가 경기도에 돈이 있었어요.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대북 제재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그러니까 돈을 못 주고 있고 북한에선 난리가 난 거고 안부수 씨는 국정원에까지 얘기해요. 차라리 국정원이 돈을 대주면 안 되냐.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김성애 완전 실각하게 생겼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애초에 이화영은 그렇게 500만 달러를 얘기할 때 어떻게 그걸 줄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화영 씨의 특징이 그래요. 그냥 질러놓고 보는 그냥 거예요?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2007년도에도 그랬어요. 2007년도에도 북한에 돼지 농장을 해주겠다. 그때도 김성애한테 돼지 농장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때 김성애는 굉장히 어리고 리오남한테. 리오남이랑 그래서 사이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화영이랑. 이화영. 이 사람은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더라.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만 한다. 공화국에 거짓말한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네. 걔네들한테 뭐 그게 중요하겠죠. 네.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하긴 뭐 그건 뭐 북한 애들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잖아요. 뭐 약속을 해놓고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건 그렇죠. 신용의 문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약속하고, 그러니까 아까 안부수 씨한테도 5억 준다고 약속해버리고 못 주니까 2억은 김성태 씨한테 대납시키잖아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나고 이제는 그러면은 이화영은 큰일 난 게 지금 남북관계 해놓고 빨리 이재명 지사 방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북관계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경기도에 남북관계 완전히 다 이거는 이제는 없었느니만 못하게 된 거죠. 예, 그 최악의 상황으로. 예, 북한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제 대회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날로 먹고. 네.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준다. 약간 사기 당하듯이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때 또 등장하는 게 이제 김성태 회장한테 구원투수 항상 구원투수 등장. 김성태 회장한테 김성태 이거, 회장이 대북 사업에 그 쌍방울에서 진출해라. 이거 스마트팜 해주고 쌍방울에서 진출해라. 그러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요. 그 전부터 계속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있었어요. 뭐 쌍방울이 북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네이 같은 게 뭐 있으면 그걸 좀 팔아가지고 돈을로 줄 수 없겠냐라는 식의 얘기는 계속 하는데 쌍방울에서
아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류 비용이 더 들어간다.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 몰릴 때까지 몰려가지고 얘기한 거고 2018년 11월 말에 김성태가 김성애를 만나러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결국에는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뭐 술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때 김성애랑 박철이 나왔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화영 씨한테 보내서 이 사람들 맞냐? 나는 이거 조선족 대역인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이제 김성애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화영 씨는 약속을 안 지킨다.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500만 불 어떻게 하냐. 이화영 씨 정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태는 그때 술이 많이 취해서 우리 형 욕하지 마. 그 돈 내가 내줄게. 다 뒤집어 버릴 정도로 해서 쌍방울 그때 직원들의 증언은 이 지금 여기 보이부에서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총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약간 충동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술 좀 그리고 취해서. 그때 막 사진을 보면 막 김성애 박철을 두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만세하는 그런 사진도 찍어가지고 있고. 막 김성태가 같이요. 김성태가 김성애랑 박철은 막 그분들이 그 좀 벙쪄서 이렇게. 오벌 오피스까지 갔던 분들인데 막 어쩔 줄 몰라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다시 돌아오죠. 그때 그리고 리오남이 등장해요. 리오남이 등장해서 김성태 회장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완전히 쓰러져 버린 상태에서 이제 방용철 이런 분들이 만나서 듣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돈을 약속해 놨는데 큰일 났다. 돈 안 줘서 큰일 났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김성태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방용철로부터 듣고 리오남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화영을 다시 불러다가 물어봐요.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뭐 북한 사람을 실제 만나기도 하고 지금 뭐 큰일 난 것 같아. 형한테 되게 화도 많이 난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쌍방울 본사에서 얘기해요. 서로 불러서 그때 술 마시면서 얘기해요. 그때 이화영이 얘기하죠. 김 회장 이거 엄청난 기회야. 김 회장이 해주고 500만 불 해주고 500만 불을 해준다는 거는 김성애도 구해주는 거고 이화영 자신도 구해주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당신한테는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 오케이 이거 해가지고 신사업을 붙이면 나노스에 붙이면 어마어마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12월 말에 다시 김성애를 만나요. 그래서 쌍방울 대북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때 나노스랑 하고 김성애가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17일 날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김성애가 말하는 이제 북한에서는 통전부가 있고요. 통일전선부가 있고 이 통일전선부가 모자만 바꿔 쓰고 나오는 민간 단체가 있는데 그게 아태입니다. 아태. 아시아 뭐 태평양 예, 뭐 그런 평화위원회. 평화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위원회 같은 아태. 건데 아태인데 그 우리는 조선 아태위라고 하거든요. 조선 아태위라고 하는데 그게 모든 북한의 민간 사업들을 총괄하는 기구예요. 예. 그래서 현대아산도 결국에는 그 계약은 아태랑 했어요. 예. 조선 아태위랑. 그래서 조선 아태위에 송명철이라는 부실장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2019년 1월 17일에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이화영, 그다음에 송명철, 김성태가 셋이 만나서 송명철과 김성태는 계약을 하고 북한과의 투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그에 대해서 보증하고 지원하는 것을 하고 대신 송명철과 이제 이화영은 완전 사이가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안 지켜가지고 큰일 날 뻔한 거니까. 근데 그 사실도 김성태가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사진이 있잖아요. 연애를 막 하면서 그 동영상도 있고 막 명철이 너는 뭐 형이고 화영 형은 나한테 형이고 했던 그 폭탄주 만들 그 영상도 있고 하는 게 그게 2019년 1월 17일이고 그때 합의서가 쌍방울과 그 아태 간의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그 사시에 이제 경기도도 그 스마트팜 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게 복원이 되고 예, 그 모든 3자 간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부터 북한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쌍방울 직원 수십 명이 동원돼서 돈을 들고
북한의 심양공항으로 가서 북한이 아니죠. 중국이죠. 중국의 심양공항으로 가서 심양공항에서 화장실에 돈을 다 이렇게 내면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북한 송명철에게 전달하는 그게 2019년 1월 24일 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때 언론을 24일 통해서 나왔던 25일. 책 사이에 이렇게 한 장씩 달러를 끼워서 예. 가져간 그것도 있고 사건 뭐 맞죠? 예, 어떤 무슨 뭐 담배 박스라든지 뭐 카레 박스 뭐 그런 거에도 예, 돈을 해서 이 인당 원래 그게 1만 불이 한도인데 제한이잖아요. 예, 뭐 막 많이 갖고 간 거죠. 음. 예, 그래서 수십 명이 나갔다가 심양공항에서 돈만 주고 바로 심양공항에서 다시 귀국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걸리지 않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무슨 리오남이 어디 있었다 만다. 국정원이 이것도 몰랐어요. 그래놓고 뭘 리오남이 7년 전에 리오남이 특정일에 어디 있었는지 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네, 절대 국정원은 이 내용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이거는 이 사실은 지금 검사님이 수사하시면서 발견하신 거예요? 수사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거죠. 아, 이 사실도. 예, 이 사실을 발견해서 이걸 추궁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지금은 제가 이걸 처음부터 그냥 수사 스토리를 빼고 그냥 그렇죠. 처음부터 어떤 쭉 배경부터 스토리로 배경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200만 불이 가고 그 다음에 200만 불은 그때 그렇게 여러 명이 짊어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300만 불이 가는데 300만 불은 이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불안해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겠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때는 마카오를 통한 환치기로 300만 불 보내거든요. 근데 그 300만 불 보내는 거는 해외에서 보내니까 일단 위안화로 바꿨다가 달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직원들 보내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4월 달까지 해가지고 500만 불이 다 가요. 네, 500만 불이 다 가서 스마트폰 끝나고 5월 달부터 경기도는 계속해서 방북 초청을 해달라는 이제 공문을 보내기 시작하고 방북 초청을 하게 되고 북한 쪽에요? 북한 쪽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화영 씨가 김성태한테 또 얘기해요. 리오남을 통해서 방북을 하게 해달라. 근데 리오남은 그때 말씀드렸죠. 2007년도에 이미 이화영 씨가 약속을 한번 돼지농장 돼지농장 해준다 그러고 안 해줘가지고 안 만나요. 아예 안 만나요. 그래서 이 리오남한테 얘기도 못 하고 김성태를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김성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스마트팜은 원래 해주기로 한 거였잖아. 그거는 한 거고 스마트팜 비용은 스마트팜 비용이고 방북을 하려면 의전 비용은 따로 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럼 의전 비용 얼마냐? 500만 불이야. 이렇게 돼요. 추가로 500만 추가로 500만 불이야. 의전 비용만 500만 불이다. 그때 뭐 무슨 벤츠를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뭐 그다음에 영접은 누가 나오고 이게 다 돈인 거네요. 다 돈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꽃 흔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다 그냥 돈인 다 거네요. 돈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이게 움직이는지 몰랐네요. 근데 그 의례적인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북한에서는 늘 돈이 필요하다고 그걸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대중 우린 대통령이 있을 때도 대북송금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의전비를 그냥 준 거네요. 북한 쪽에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도 언더 하고, 그러니까 네. 북한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인지 아니면 뭐 어떤 지원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필요해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고 했고 이화영 씨한테 얘기했더니 이화영 씨가 너무 많다. 100만 불로 해봐라. 그랬더니 100만 불 안 되냐 그랬더니 결국에 최종 낙찰가가 300만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협점이 300만 불 돼서 이제 그 유명한 800만 불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네. 그리고 나서 계속 북한과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경기도도 북한을 만나요. 만나다가 5월 달에 돼요. 5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이제 7월 국제 대회를 한 번 더 하기로 하죠. 2019년 7월이죠. 2019년 7월. 그때 하기로 하는데 문제 뭐냐면 요 사이에서 하나 설명해야 될 게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좋다가 2018년도에 2019년도 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전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미국이랑 북한보다 북한이랑 문재인 정권 간의 사이가 더 나빠져요. 그때 아마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매를 적극적으로 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이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미국도 잘 설득해 놨고 이제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너는 그냥 가가지고 사인만 하면 돼. 그러면 적당한 좋은
그림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이거는 제가 비전문가적인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회자가 됐던 얘기는 뭐였냐면 북한은 그때 영변 핵시설들 파괴했잖아요. 그 정도로 일단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매파들의 얘기를 듣고 뭐 볼튼이라든지 그런 매파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면 안 되고 핵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대북 제재가 된다는 거다. 그때 많이 회자됐던 단어가 CVID라는 단어였잖아요. 그렇죠. 예, CVID. 그러니까 Complete Verifiable. 예, 완전히 해제되어야만 된다. 대북 해제가 네. 된다는 거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제재 풀어주고 우리가 뭐 또 더 하면 제재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여가지고 둘이 동상이몽한 상태로 왔는데 김정은 뭐 위원장이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문재인 얘기 들었을 때는 무조건 다 미국에서 해주기로 한 걸로 알고 왔는데 기차 타고 왔는데 말이 다르더라. 네. 예, 그게 사실 죽을까봐 기차 수십 시간 타고 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그렇게 돌아간 기차 거고. 타고 다시 예, 돌아가고. 육로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죽는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 네. 두려워서. 근데 그게 안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완전히 진짜 끝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 시장 전체가 다운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별주 경기도라는 개별주가 뭐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는 만나주는 거죠. 아, 경기도 만나줬어요? 네. 왜냐하면은 돈을 주니까. 아, 돈을 주니까. 예. 그래서 7월달에 결국에 국제대회를 필리핀에서 결국 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원래는 북한이 다 참석한. 북한이 완전히 그 북한과 그 우리나라의 어떤 공식 루트는 완전 다 셧다운된 상태에서도 경기도는 계속 독자 루트를 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때 만약에 이재명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희망이 있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늘 그러셨잖아요. 뭐 한 번 더 나는 김정은이랑 너무 사이 좋다. 한 번 더 만날 사랑에 거다. 빠졌다. 네. 우리 만날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더 만나기도 해요. 그때 판문점에서 한 번 만나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저 김정은이랑 한 번 더 그때 2019년도 9월인가요? 6월인가요? 에이펙 왔을 때 한 번 이렇게 더 번개로 해가지고 한번 만났었죠. 만나요. 네.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다 이거 남북관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대북 제재도 해결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도 뭐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꿈에 젖어 있었죠. 꿈에 젖어 네, 있었죠. 사람들이. 18년도에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 꿈이 아직 사라지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다 망했는데 그 희망의 불씨를 해서 김정은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차기 대선 확정되는 거죠.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완전히 구원자가 되는 거죠. 민족의 리더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7월 달에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대회를 필리핀에서 열었고 물론 이재명 지사는 가지 않았지만 그때 이화영 쌍방울에서 갔고 실제 그때 사진을 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은데 보면 이게 경기도 행사에 쌍방울이 가는 건지 아니면 쌍방울 행사에 경기도가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쌍방울 위주로 이루어져요. 예,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그때도 3억은 경기도에서 되지만 2억을 또 쌍방울에서 되고 예,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심지어는 쌍방울이 너무 전면에 나서니까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도 결국에는 그때 이제 김성태 회장은 원래 100만 불을 가져가요. 이호남은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얘기했을 때 200만 불은 당에 가는 거다. 100만 불은 여러 가지 인사 비용으로 필요하다. 그건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200만 불은 그래서 송명철 부실장한테 가지만 100만 불은 나한테 오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100만 불을 사실 김성태가 환치기를 통해서 가지고 가요. 근데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필리핀의 그 의전 상황이 너무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열악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그 순찰차들 경찰차들 쫙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려면 돈 들어가요. 그 필리핀한테 뇌물 줘야 되지. 그다음에 호텔도 북한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오는데 호텔도 너무 엉망이라서 그 호텔 비용도 대줘야 되지. 근데 그 경기도 돈으로 또 못 쓰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30만 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0만 불을 리오남한테 줍니다. 네, 그게 70만 불 주고 70만 불까지 딱 가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화영, 김성태, 송명철이 모여서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연히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 회장은 통화를 하고요. 통화를 해요 그때. 통화를 해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통화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통화는 이런 식으로 해요. 지사님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 예. 그러니까 하는 사람끼리는 뭔 말인지 알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인사 그냥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인사 그거를 차이인 이제 것처럼. 이화영 씨가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요소에는 그런 게 필요해요. 왜? 김성태 회장은 지금 이화영 씨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가서 이거를 자기가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그 계약의 상당수는 히토류 독점권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히토류 독점권.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히토류고 히토류잖아요. 지금 일본과 중국이 항상 문제될 때 중국에서 히토류를 끊겠다고 그걸 얘기하죠. 협박을 하잖아요. 예, 협박을 하죠. 근데 북한에는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독점을 한다. 그게 제일 큰 거였고 그거를 당연히 하는 것은 나노스였고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김정은 지사 그 위원장이랑 만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해야 현대아산의 그 금강산 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옥류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가서 발표가 돼야 정치인들끼리 그게 돼야지. 정치인들끼리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업권을 쌍방울이 갖는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화영 씨한테. 이거 지사님 알고 계시냐?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7일에도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냐? 왜냐하면 100억 쓰는 거잖아요. 계속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 굉장히 통큰 베팅을 한 거네요. 나름대로. 그렇죠. 100억짜리 베팅을 하는데 그때 이것을 실제 실현해 줄 사람이 알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꼭 들고 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7월 달에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수해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또 쭉 문제가 있어서 북한과의 연결이 안 되다가 9월 달에 그래서 다시 경기도에서 공문 보내고 11월 달에 다시 공문 보내요. 초청해달라고 계속 공문 보내고 11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공문이 가는데 그 이후부터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200만 불이 또 들어가요. 그 쌍방울 직원들이 여러 명이 가가지고 예, 그때 200만 불이 11월 27일부터 12월 초까지인가 해가지고 또 다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문제는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12월 달에 김용, 이화영 전부 이재명 그 지사의 측근들이 다 국회의원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 다 그만둡니다. 예, 그래서 경선에 나가면서 이화영 씨는 또 그만두면서 이제 이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잖아요. 지사의 방북. 그러면서 이재명 그 지사한테 가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확정 판결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검사님께서 수사하시면서 수사했는데 이렇지 않았을까? 아니요. 이 진술을 이화영 씨가 해요. 저한테. 해요? 예, 자백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무슨 연어술 파티라든지 제가 뭐 자백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강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거네요. 얘기가 나오는 게 이화영 씨가 말하는 게 뭐냐면 2019년 12월 달에 내가 7월 달에도 필리핀 갔다 와서 한번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고 그 방북에 대해서 그리고 12월 달에 내가 그만두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 그만두면서도 지사님 이제 돈도 갔다고 하니까 방북이 될 겁니다. 내년엔 방북이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가장 그 중심적인 게 논란이 되는 게 이재명이 과연 이걸 인지했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다는 게 이화영 씨의 진술인데 그 진술이 이제 하나 둘 7월 달 한 번 12월 달 한 번 명확하게 보고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이야 뭐 지금 확정 판결된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다 그 실제로 그게 증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전부 다 확정 판결에 쓰이지도 않았어요. 이번 공소에도 쓰이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데 실제 판결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작 논란이 있더라도 될 이유도 없는 거네요. 사실 의미가 없네요, 진짜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 그걸 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만약에 뭐 판결이 됐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판결문이든 저 기소든 그게 연관되지 않고 다른 간접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연어 술 파티가 뭐 실제 아니라고 나왔지만 연어 술 파티가 맞고 그렇게 진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이 기소든 판결이든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돈도 다 갔잖아요. 돈도 다 갔고 뭐 지사에게 보고도 됐고 다 이제 됐는데 세팅이 끝났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셧다운이 돼버려요. 셧다운이 다 돼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불 아직 남았잖아요. 300만 불 중에 70만 불 줬고 200만 불 보냈고 30만 불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거를 2020년 1월 달에 그 쌍방울에서 중국 가서 리오남한테 주고 결국 끝내요. 돈을 다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완납한 거네요. 완납해요. 800만 불 다 완납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그러니까 사실 2020년 5월 달에 그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최백은이라는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 남북 관계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다 이제 본인 그때는 완전히 셧다운돼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애초에 남북 관계도 완전 다 무너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뭐 그 유튜브에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그 맥락에서요. 완전히 코로나 완전 초입 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코로나가 한 3년 갔잖아요. 예. 2023년까지 이렇게 가고 결국에 1년인가 2년 갔죠. 2년 갔나요? 네, 거의 한 2년, 3년 때까지도 계속 있었죠. 네, 여파가 있었죠. 2년 갔었죠. 근데 2022년부터 제가 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대북 송금 사건을. 예, 그럼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애초에 어떻게 그 발단이 된 거예요? 그 수사 자체는 기소와 수사는 어떻게 네.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요까지는 이제 그렇죠. 이해가 예, 되시나요?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예, 예. 예, 이거 아마 이게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검사님 설명 들으면 저렇게 해서 이게 세팅이 돼서 진행이 됐던 사건이구나. 네.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요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네. 거고 제가 이제 수사하게 된 것은 저는 이제 주로 검사로서는 특수수사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주로 그 공공수사 그러니까 공공수사랑 뭐냐면은 이제 뭐 대공 사건이라든지 선거 사건이라든지 예전에 그 공안 사건이라고 했던 그 노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고 저는 주로 노동 사건을 했어요.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를 해서 사측을 수사한 적도 있고 또는 불법 파업 사건으로 해서 노측을 수사한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저는 그 노동 사건을 주로 했던 검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천안과 울산에서도 계속 노동 사건을 했었고 그리고 대검에 가서도 대검 연구관도 주로 노동 관련된 사건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수원에 2021년도에 왔었죠. 2021년도에 와서 제가 주로 했던 것은 그때는 이제 오자마자 제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여성아동조사부 사건. 그래서 여성아동조사 사건을 주로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사도 있을 겁니다. 여성아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사로 수사하신 거. 예를 들면 뭐 용인에서 그 조카를 키우면서 조카를 물고문 비슷하게 해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동학대 사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용인 그 조카 그 살인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도 했었고 그 약사가 소개팅 앱에서 만난 그 여성한테 물뽕을 먹여서 강간했던 그 사건도 했었고 여러 사건 했었거든요. 그게 다 이제 기사화 된 거네요. 다 기사화 됐어요. 하긴 뭐 유명한 사건들이 예, 다 그 당시에는. 유명한 그때 사건들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 형사부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찰 담당 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 담당 검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2022년도였어요. 2022년도에 제가 한 1년 넘게 이제 여성아동조사부에서 하고 그때 여성아동조사부에서 뭐 다른 또 뭐 사건인데 그 사건에 제가 막 파견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계속 여성아동조사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사부에 있는 와중에 갑자기 너더러 형사 1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1부에서는 내부 감찰, 수원지검 내 감찰 그 사건 그거 할 검사가 없다 그래서 제가 형사 1부에 갔고 형사 1부에 가서 한 3주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어떤 검사가 오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야 큰일 났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수원지검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지검의 공안부 공공수사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 특수부에서는 쌍방울의 횡령 배임 사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형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과는 아예 관련이 없었고요. 근데 그 쌍방울의 아니 쌍방울이 아니라 그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그 사건을 위해서 지금 민정비서관이 되신 민정비서관 중에 한 분인 이태영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한 그 사무실에서 그 특수부에 그 쌍방울 사건을 하는 그 영장의 초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누구를 수사하는데 그 사람 변호인 사무실 갔더니 그 검사실에서 쓴 영장 초안이 거기 있다고 하면 황당한 일이네요. 황당하고 절대 그러니까 영장이 샌다는 거잖아요. 피의자한테.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 갖고 와서 근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지검에서 지금 영장이 쌍방울에 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이태영 변호사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변호사가 계셨는데 그 변호사가 쌍방울을 담당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을 공유하니까 그 사무실에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장 초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가 유출한 거냐?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하냐? 감찰이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투입돼서 제가 그때 저랑 그 소위 3학년 검사라고 하는 4학년 검사였대요. 예. 네 번째 임지인 그 평검사 한 명이랑 저 밑에 저는 수석이었으니까 저 밑에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초임 검사 2명 있었어요. 그 초임 검사 2명 이렇게 4명이 그 수사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아주 그것도 길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검사님은 직책이 뭐였나요? 그냥 검사죠. 그냥 일반 검사요? 예, 평검사죠. 평검사. 네. 근데 대신 이제 제가 제일 석순이 높았으니까 수석 검사였죠. 그 수석 부에서. 검사. 예. 근데 그 부에서 제가 연수원 38기인데 저 바로 밑에 검사가 로스쿨 4기였으니까 저랑 6년 차이 나는 검사였으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되게 많이 나고 그 밑에 검사들은 전부 초임 검사들. 이번 아니면 작년에 들어온 검사들이라 정말 뭐 검사 아직 업무를 잘 모르는 검사 업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저보다 6년 차 낮은 검사도 그때 뭐 특수수사나 이런 수사해본 경험은 전혀 없는 예, 그런 검사들이었고 아무튼 그런 검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갖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뭐 못하겠다 도저히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못해서 다시 그 지원도 좀 받고 해가지고 수사팀을 꾸려서 한 분 더 지원받아가지고 수사팀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쌍방울 임원이랑 검찰 수사관을 저희게 다 구속했고 그리고 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수사는 뭐냐면 이 압수수색 가지고 쌍방울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 증거가 없죠. 다 인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실로 언제 압수수색 들어온지 다 알고 있었어요. 쌍방울은. 그러면 전부 다 증거인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거인멸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증거인멸 수사했고 증거인멸 수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는 증거인멸 수사도 따로 이렇게 나가나 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인멸 했을 거니까. 예, 왜냐면은 영장이 샜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영장 가지고 수원의 특수부가 쌍방울을 압수수색했었거든요. 그 압수수색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맹탕이죠. 뭐 거기서 뭘 건지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라시아이마스의 압수수색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메시에 뭘로 올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그렇게 수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너네 이거 가지고 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사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수사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쌍방울 수사하는데 그 수사하면서 인멸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화영 씨 뇌물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화영 씨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지사 하면서도 계속 썼던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선거 나갔다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나서 킨텍스 사장으로 가요. 킨텍스 사장도 준 공무원이거든요.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써요. 쌍방울의 그 법인카드를. 예, 그게 뇌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뭐 요새 사실 그 전재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 의원이시죠. 의원 사무실에서 뭐 망치로 뭐 하드디스크 부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대로의 일이 사실 진짜요? 있었어요. 예, 거기서 뭐 망치로 뭐 부수던가요? 거기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실 수사하기도 전인데 그때 증거인멸을 왜 했냐면 그때는 그 법인카드를 쓴다고 법카 쓴 걸로. 법카 쓴 게 언론에 샜어요. 조선일보 TV조선에 새서 TV조선에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 부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순 거에 그 기사도 있어요. 예,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TV조선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보도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조금 있다가 저희가 수사가 들어간 거죠. 저희가 수사가 들어갔는데 그때 수사를 해보니까 이화영 씨 법인카드 쓴 파일이 있더라고요. 법인카드 이화영 씨가 쓰는 법인카드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전에 부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파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이 있었고 저희가 뇌물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뇌물은 결국 대가성이거든요. 그럼 왜 법인카드를 저 사람한테 쓰게 했을까? 쌍방울이. 예. 네. 그렇게 하니까 북한이랑 왜냐면 그때 평화부지사고 하니까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인카드를 계속 쓰게 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북한과의 무슨 사업이 있지? 그랬더니 그때 나온 게 그거였어요. 훨씬 심한 사건이 있다. 뭐였냐? 쌍방울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 들은 거죠. 그게 2022년 말부터 그런 증언을 들었고 그때 김성태 회장은 이미 해외 도피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뭐 와서 22년도 했으니까. 5월 달에 나갔어요. 22년도 5월 달에 이미 김성태 회장은 나가서 네. 버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22년 제가 수사에 들어갔을 땐 이미 나간 상태였어요. 이미 출국한 상태였고. 이미 출국한 상태.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23년 1월 달에 김성태 회장이 잡혀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건 사실 쌍방울 이 대북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그다음에 300만 불 방북 비용으로 우리가 대납한 거다. 그렇게 2023년 1월 말경에 자백을 했고 당연히 구속이 됐고 그리고 제가 2023년 2월부터 그때 이제 그 수사를 맡고 있던 검사가 또 따로 인사이동으로 딴 데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 2월부터 이화영 씨랑 김성태 회장을 이제 맡게 돼서 조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원래 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사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고 다른 검사가 제가 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감찰 사건부터 쭉 다 했지만 그 중간에 어떤 인사 대체가 김성태 회장이랑 그 이화영 씨를 직접 대면해서 조사한 사람. 조사한 사람. 조사한 사람은 그분은 잠깐 조사를 하셨고. 저보다 같이 수사를 했지만 그 경찰 사건부터 같이 했지만 조사할 때는 이제 저는 기수가 높으니까 좀 총괄적인 사건을 했고 그다음에 그분은 이제 특수 수사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어서 이제 그 직접 면담해 가지고 수사하는 것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근데 그분이 안 계시게 되니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2월부터 제가 김성태 회장이랑 이화영 씨를 직접 조사하게 된 거예요. 신문하면서. 네, 신문하면서 조사하게 됐고 쭉 조사하다가 결국에는 뭐 사실 이화영 씨에 대한 혐의는 뭐 너무 명백했거든요. 그때 이미 이화영 씨는 2022년도 그때 뇌물 나왔을 때 22년도에 이미 구속이 됐어요. 9월 달인가? 그때 이미 뇌물로 이미 구속이 됐고 뇌물이랑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 800만 불을 보낼 때 허가 안 받고 보냈다. 그 두 개로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김성태 회장도 이미 같이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2023년도 2월부터는 이제 이 800만 불이 간 게 성격이 뭐냐 제3자 뇌물 아니냐 그 수사가 들어간 거죠. 그 수사를 하고 있다가 이화영 씨가 검사님 국정원 문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국정원 문건을 저희가 그 법정에서 판사님의 직권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 문건이 갔고 근데 국정원 문건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김성애 씨의 그 절절한 뭐 돌격대를 마련해놨다 이화영 씨가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이미 김성태가 진술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 국정원 문건이 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서민석 변호사 녹취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기 800만 불 그 국정원 문건 보기 전까지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문건 보니까 김성태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문건 혹시 대중들한테 공개가 됐어요? 공개 안 됐어요. 그거 다 국가기밀이어가지고. 국정원 파일이니까. 그게 뭐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국정조사에서. 근데 그게 2023년 5월 중순경이에요. 그
연어 술 파티를 했다는 게 5월 17일이잖아요. 그 무렵이에요. 딱 그 무렵에 사실은 국정원 문건이 나오고부터 이화영 씨가 자백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거는 뭐 빼도 박도 안 되는 예, 증거가 자백이라는 나왔으니까. 거는 뭐 연어를 주고 술을 주고 뭐 지금 뭐 무슨 햄버거를 주고 뭐 커피를 주고 그런 걸로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라는 거는 증거가 명백하면 자백해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뭐 도망갈 구멍이 없을 때 자백을 하는 왜냐하면 거잖아요. 자백을 해야 자기가 선처를 받잖아요. 어차피 자기 처벌받을 건데 더 적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땐 자백하죠. 그게 이화영 씨가 2023년 5월부터 자백을 시작해서 6월 말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 7월 달과 12월 달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그 다음부터 2023년 7월 달에 이제 백정화 씨가 법정에 들어와서 정신 차려 이단부터 바뀌고 그리고 나서도 2023년이잖아요. 2023년 7월부터 쭉 상황이 가면서 부인하고 저희는 재판하고 이 상황이 계속 되다가 결국에 2024년 4월 달에야 처음으로 술을 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때는 생전에 나오지 않았던 한 말인데.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요. 그때 그리고부터 2년 동안 이제 저는 2023년까지는 계속 공판을 하다가 2023년 말에 이제 영국으로 제가 연수를 갔거든요. 그리고 2024년 4월 달에는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삶이 시작되죠. 계속 이제 언론이나 뭐 관심을 받으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영국에 있어서 못 왔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대검에서 확인을 하니까 영국이랑 여기랑 9시간 뭐 서머타임이 있을 때 8시간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그럼 밤낮이 완전 바뀌어요. 어쨌든 그 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영국의 밤 9시에 밤 12시에 자정에 한국은 9시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10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전화기가 막 불이 나요. 예, 9시에 딱 출근해서 그다음부터 대검 뭐 그런 데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너 그거 뭐 술을 먹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 사실 확인하면서 그때 이제 수원지검 자체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이제는 한 10시 되면 이제 거기는 새벽 1시 아니면 2시거든요. 서머타임 있을 때는 1시고 서머타임 없으면 2시고 이런데 2시부터 이제 그 국정조사 쭉 다 듣고 이제 여기가 밤이 되면 저는 낮이 돼요. 그때부터 자고 완전 낮밤 바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온 게 이제 2024년 12월 달에 왔고 12월 달부터도 이제 그러고 나서 법무연수원에 제가 이제 가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나더라고요. 법무연수원으로 가서 이제 1년간 신임검사들 가르쳤어요. 신임검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인천지검으로 이제 발령 나와서 인천지검으로 있다가 그 법무연수원에 있을 때 작년 9월 달부터 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게 작년 9월 달에 채널A에 처음 나왔고 작년 9월달 말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죠. 국정감사 때 이제 제가 뭐 처음 이제 이런 식의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 지금 제가 징계받는 그 사건이 이제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제가 징계도 이제 시작이 되고 서울고검 수사도 받고요. 근데 서울고검에서 연어술 파티 조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올해 1월부터? 예, 올해 1월부터 거의 한 번도 안 나갔었죠. 한 번도 저 작년 9월에 딱 한 번 나가고 9월에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로서 사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방송 나가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왜 근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랑 맞닿아 있는데요. 더 이상 이 어떤 제가 진실을 알리는 방법은 원래는 저는 당연히 검사기 때문에 수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공판은 판결문으로 말하고 판결문에 확정이 되면 그것은 사실인 거고 이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재명 정부가 됐을 때 정부가 되자마자 되고 한 3, 4일 후에 이화영 씨 이 대북송금 사건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랑 저 뇌물 사건이 완전히 확정이 돼요. 7년 8개월. 대법원에서 확정이 대법원 되죠? 확정이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제였나요? 한 2024년 한 6월 정도 됐을 거예요. 대법원 확정이요? 예. 네, 대법원 예. 예. 왜냐면은 2024년 12월 달에 계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전국이 혼란스러웠죠. 예, 25년부터는 완전히 혼란스럽다가 아마 25년도 이재명 정부 언제 시작했죠? 5월 달인가 시작하지 않았나요? 5월 6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요? 5월 달인가 6월 달에 시작하셨죠. 시작했는데 그때 그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요.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2025년 중순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근데 9월 달에 갑자기 연어술 파티 왜냐면 연어술 파티는 제가 3번이나 받았거든요. 경찰 수사 받아서 무혐의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원지검 자체 감찰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2심 판결문에 아예 그렇게 나와요.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진술이 나왔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연어 술 파티라고 소위 말하는 게 검사님이 연어를 동반한 술 파티를 벌여서 연어를 먹여가지고 그 사람이 자백을 하도록 회유를 했다는 거네요. 이화영 씨가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보고했다, 지시 보고를 했다는 부분,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지시 보고를 했다는 부분을 허위 자백했다는 거. 허위 자백. 그러니까 실제 그 사실이 네. 아닌데 검사님이 연어를 먹여줘서 연어랑 술을 먹여줘서 그 사람이 회유를 당해서 자백을 거짓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됐다. 예, 원래 이재명 지사는 관련이 없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됐다. 그렇게 하게 됐다. 그 얘기 그게 저의 지금까지 있는 그 스토리예요. 근데 네. 스토리가 사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2024년 4월부터 이 스토리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최근에 뭐 제가 징계 청구돼가지고 지금 징계 청구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뭐 술 파티 부분은 빠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술 파티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냥 그건 뭐 햄버거 얘기. 햄버거인지 뭐 쿠쿠다스인지 햄버거하고 뭐 그런 얘기 커피인지 먹는 거 얘기 김밥. 먹는 거를 반입해서 뭐 줬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먹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 먹는 거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연어 술은 끝났어요. 연어 술은 끝났고 이제는 그 뭐 햄버거 김밥 인데 아니 근데 실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나요? 연어 술 파티는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수사를 저희가 할 때 식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원래는 구치소에서 식사가 제공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줄 수밖에 없어요.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을 불러서 어쨌든 취조를 하는 거니까. 예, 수사를 근데 하는 그게 거니까. 만약에 불구속 피의자면 나가서 먹고 오라 그러면 되죠. 근데 구속된 사람은 저희가 그때 아마 5월 17일 날은 아마 그 식사 시간을 놓쳤을 거예요. 조사하다가. 아마 제가 조사 없이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고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검사 평일 날은 구치소에서 식사가 와요. 그래서 구치감에 내려가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평일 날은. 근데 주말에는 그 식사가 안 와요. 그러니까 주말에 부른 사람은 다시 구치소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갈 때 1시간, 먹는 거 1시간, 올 때 1시간 해서 3시간이 날라가요. 굉장히 번거롭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주말 조사 때는 거의 식사를 제공해요. 아, 그 검사 측에서 이렇게 검찰청에서. 식사를? 예, 검찰청에서. 저희 그 공식 비용도 나오고 저희 비용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교도관들도 다 같이 드려요. 다 드려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 대신 구치감에 내려가서 먹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렇게 하는 거. 특검도 지금 다 그렇게 해요. 특검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수사를 만약에 받으실 텐데 그거 받을 때 전 대통령 받을 때 그럼 뭐 굶는답니까? 아니면 거기서 밥을 지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외부 음식 시켜갖고 줘요. 그리고 그게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네, 상식적이에요. 아니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뭐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네. 우리가 거기서 구내 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랑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 식사를 구입해서 그걸 주는 거죠. 구입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그게 외부에서 왔다고 외부 음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거는 뭐 모든 음식은 외부에서 오지 뭐 저희가 뭐 거기 논밭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식사를 제공했을 뿐.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어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때? 그때 제가 뭘 제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래됐으니까. 계장 그 수사관한테 카드를 주고 저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부장이랑 같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하거든요. 밥 먹을 때 늘 보고를 해요. 오늘 오후 수사는 어떻게 됐다. 그 밤에는 뭘 할 거다.
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밥 먹으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사팀 검사들이 밥 먹는 겸 회의 겸 그렇게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수사팀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뭘 시켰는지. 근데 뭐 보니까 삼거리 초밥이라는 곳에서 회덮밥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연어가 들어간 회덮밥일 수 연어가 있겠네요. 들어갔을 수 있죠. 왜냐면 네. 연어 덮밥이라는 게 싸요. 뭐 안 먹는 사람도 많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게 그 약품 타가지고 네. 그 훈제 냄새를 진짜 훈제를 한 경우도 있지만 훈제를 향을 이렇게 그렇죠. 섞은 경우. 연어가 그렇게 무슨 오마카세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귀족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원하면 먹을 수 있는 게 보통 연어인데. 그 초밥이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가장 싼 초밥이면 그 새우가 있거나 아니면 연어 그 그렇죠. 냉동된 거 있거나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연어 회덮밥 별로 안 먹거든요. 싸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있어도 그래도 뭐 광어 정도는 광어 회덮밥이나 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잖아요. 연어 술 파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단어를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내서. 저는 사실 네. 전혀 기억이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 되게 대응이 어렵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없는 거 입증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없는 거 입증하기가 이걸 안 했다는 걸 입증해봐 이러면 힘들잖아요. 외계인이 없는 거 입증해 보세요. 그렇죠. 어려워요. 힘들죠. 예. 힘들죠. 달에 가지 않았다는 거 입증해 보세요. 네.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가 그러니까 연어와 술이 반입되지 않아요. 그래갖고 회덮밥은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럼 이제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회유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파티도 없어졌어요. 술 산 시간이랑 그 설전 변호사가 오거든요. 설전 변호사 온 시간 하니까 한 20여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파티 2시간 했다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어 술 파티 중에 연어 회였거든요, 원래. 근데 연어 회 덮밥이 됐잖아요. 제가 그 거기에 교도관까지 해서 사람이 1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산 전체 그 금액이 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어 회도 아니에요. 연어 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연어 무슨 덮밥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어가 빠지고 그다음에 파티도 빠지고. 왜냐면 2시간이라 그랬는데 한 그 모든 시간 하면 5분 내지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술을 들어갔다고 해도.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회유도 빠져요. 술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고검은 무조건 술이 들어갔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작년 12월 달에 구속영장도 청구했었어요. 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쌍방울 직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전 조사조차 안 하고. 그랬는데 그때 법원에서는 소명 부족이다. 없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없다라는 사실로 해가지고 결국엔 연어 술 파티로 일한 회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또 민주당에서 이제 말하는 프레임은 그런 거죠. 그 검사님께서 연어 술 파티를 벌여서 이화영을 회유해서 그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이 관계가 없는데 네. 이재명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회유 당해서 자백을 하게 됐다. 이런 그것도, 예,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요. 예,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민주당이 딜레마죠. 민주당의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이화영 씨 측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아예 이 대북 송금에는 경기도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쌍방울 자체적인 대북 사업이었고 주가 조작이었다. 근데 이거를 연어와 술을 먹여서 이화영 씨 자백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묶었다. 이화영을 묶고 동시에 이재명을 묶었다. 예, 그게 이화영 씨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랑 그러니까 대북 송금 실체 자체가 없다는 거죠. 대납 자체가 없고 이건 쌍방울 건데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거를 경기도랑 엮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 예, 경기도가. 예, 경기도랑 엮었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도 무관하다. 이게 이화영 씨 버전이에요. 이게 지금 이화영이 하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감사.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리고 확정 판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냥 한두 마디만 해도 다 말할 수 완전 논리가 있어요. 깨지네. 예.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쌍방울의 자체적인 주가 조작이었는데 쌍방울은 그러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과의 합의서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믿냐고요. 그게 뭐야? 그 정치적인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이 있어야죠. 누가 네. 발표를 해줘야지. 그거 되나 보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식이 팔리죠. 그래서 만약에 자체적인
주가 조작이었다고 하면 이게 100억을 들인 거잖아요. 100억 이상의 뭔가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쌍방울은 그 합의서를 지금까지도 공개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 한 거면 100억을 회수해야 되니까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 안 했어요. 그리고 이화영 씨는 그 나노스의 주식을 뒤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주식이 오르면 심지어 얼마나 갖고 있었냐면 그 주식을 한 주에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주식이 어떤 가격이든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나노스 주식이 10,000원이면 1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도. 근데 이분이 그거를 1억 원어치 갖고 있었어요. 나노스 주식이 100원, 그러니까 10,000원 되면 100억. 와. 근데 나노스 주식은 그때 당시에 이제 헤지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헤지펀드에서 얘기했어요. 경기도 이재명이 가서 이것을 발표한다는 것만 우리에게 확인시켜줘라. 방북해서 발표한다. 이것만 확인시켜줘라. 그럼 우리는 거기다 500억을 투자하겠다. 근데 500억을 투자할 때 그때 나노스 주가가 10,000원이 안 됐거든요. 한 6,000원, 7,000원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50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지펀드에서는 이게 얼마까지 오를 걸 보냐? 우리는 30만 원 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방북해서 그 테마주가 됐을 때 발표만 해라. 30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 그러면 이화영 씨는 얼마 부자가 될까요? 3,000억 부자. 와. 그리고 김성태 회장은 수십조의 부자.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그렇게 짠 거죠. 이제 김성태 회장은 재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화영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성태 회장한테 10대 재벌 될 거다. 이것만 잘 되면. 10대 그래요? 재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재벌만큼 그렇게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그런 본인의 그 현금 동원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아마 그룹 순위랑 그 어떤 주식 부자 순위가 다를 거예요. 그럼 보면은 지금 뭐 서경진 회장 같은 그 셀트리온 그런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돈이 많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주식적으로는.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기업 총수보다도. 왜냐하면은 기업 총수들은 그 기업은 굉장히 크지만 거기에 지분이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은 기업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분이 많으면 더 주식으로 하는 재산은 더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아마 김 회장도 그 비슷하게 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은 최고의 수익. 그 다음에 이화영 씨는 둘 다. 둘 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화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에서 징역 7년 8개월 이제 확정이 됐고 또 박용철이라고 이제 이 사람도 뭐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데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안부수 아까 말씀하신 그 안부수 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도 역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징역을 안 받았어요. 누구요? 이재명. 재판 중이니까. 재판이 무기한 연기, 무기한 연기가 된 중단돼 상황이에요. 있지만 재판 중이니까. 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검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 이거 봅시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조금만 있어도 항상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되게 심하게.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공부를 했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은 그 욕 카피라이터가 있는 것 같다. 욕 라이터가 있는 것 같다. 그 욕을 너무 찰지게 잘한다. 맛깔나게 뭐 삶은 소대가리라는 둥, 뭐 무슨 역적 패당이라는 둥, 그 김여정 발로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된 게 2023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 번의 논평도 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을걸요. 엄청나게 이례적인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 우리 지금 국가 원수의 좀 나쁜 표현으로는 목줄을 반국가 단체 수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북한이 입을 열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보세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 우리한테 돈 줬잖아. 방북비용 맞잖아.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하는 순간 지금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바로 뭐 뭔가 탄핵이라든지 뭔가 이 재판도 바로 재개될 수도 있고요. 아니 바로 무슨 외환죄니 뭐니 이런 식의 어떤 뭔가 그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서 정치적으로 완전 경랑에 휘말리고 정권 자체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그리고 뭐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대법원이 판결 안 했는데 재판해봐야 알지.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딱 쳐낼 수 있죠. 왜? 우리는 사법 주권이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야지 왜 네가 해결해. 재판 받으려면 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국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달라서 관세 막 올리다가 이제는 딱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야 대북 제재네. 우리 일단 미군 다 뺀다. 뭐라든지 대북 제재 할 거야라고 하든지,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 아니 이거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났는데 왜 그거를 미국에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사건을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주한미군 철수한다. 너희 잘못한 거 아니? 이렇게 말할 그렇게 때요. 말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 비슷하게. 네. 근데 그때도 우리는 할 말이 있죠. 그거 확정된 거 없는데. 근데 만약에 공소를 취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재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말한다.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판은 없었어. 야 재판은 니네가 없앴잖아. 니네가 없었잖아. 네가 없앴잖아. 이라고 하겠죠. 정권이 없앴잖아. 그건 이게 맞아. 그럼 다시 재판해보든지, 내가 내 진술 가지고 재판해보든지,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 나중 일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게 먼저가 돼버려서 증거가 나왔네 이렇게 돼버리죠. 미국에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재판 공소 취소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조작된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소 취소됐는데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조작 안 됐어. 내가 증거야. 북한이 증거야. 조작 안 됐어. 증거야. 이게 증거야. 재판 다시 해. 이게 맞아.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검사님 지금 보시기에 이게 실제 대북 제재라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본다면, 그러니까 그 어떤 만약에 실제 이재명이 거기에 가담이 됐었고 다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게 대북 송금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떤 국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국제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란이 왜 문제죠? 이란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지금 중동에 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재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재로 인한, 이란이 제재를 받고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이러니까 지금 그 달러 그 어떤 국제 연결망에서 벗어나서 다른 국제 연결망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런 사실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건 달러 그 패권에 벗어나는 거를 뭐 오일머니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미국이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말이 먹히는 거는 뭐냐면 뭐 핵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니들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미국은 얘기해왔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얘기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 사우스코리아도 그렇게 하는데 왜 얘네는 안 해줘? 그렇게 만약에 러시아든 이란이든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가 안 되잖아요. 사우스코리아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이 된 사람도 대통령이 그렇게 된 했었는데 사람이 그 전에 했었고 그게 지금까지 연결돼 있고 또 지금도 뭐가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무슨 지원을 해주고 지금 북한에게 뭔가 페이버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이거에 연결된 거다. 또는 뭐 이란에 있어서 이란한테 그때 무슨 돈 주지 않았어? 그것도 연결돼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그리고 지금 북한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란에 뭔가가 수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제사회에서 뭐 유럽에 할 말이 있겠어요? 우크라이나에 북한제 무기가 쓰이고 있다는데? 그리고 저 미국에 할 말이 있겠어요? 야, 니네 그 저기 군사 보내달라 그러더니 안 보내준 게 다 이것 때문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대북 제재가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이 어떤 소위 말하는 말빨이라고 하죠.
이 명분이 계속 떨어지면 그 외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외교에 있어서 뭐 어떤 외교가 결국에는 관세 협상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파병을 해야 되는데 파병을 어떻게 하면 안 하면서도 미국이나 일본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것인지.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독일에서 지금 뭐 미군 미군 철수한다 그런 철수한다는 얘기가 얘기를 나오잖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계속 방위부의 인상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하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예예 그렇게 미국의 국익을 하면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내세우는 어떤 그 협상의 레버리지로는 항상 이런 걸 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안보랑 다 직결이 되는, 요새 다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 니네 못 믿겠어. 그런데 반도체를 니네가 독점하고 있는 거 나 너무 불안해. 반도체 우리한테 다 옮길지 않을 거면 너네랑 거래 안 할래. 거래 안 하고 대만 키워서 대만이랑 할래. 또는 일본 키워서 일본이랑 할래. 왜? 너네 중국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어떡해. 북한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어떡해. 반도체라는 게 일종의 지금은 석유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라는 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순식간에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 호황을 갖고 있고라는 것도 순식간에 뺏기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지금 조선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 내에서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생산 영역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동맹국에 만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의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일본이랑 우리나라에 오면서 여기서 뭐 어떤 메인터넌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실 구조에서 사실 조선이라는 게 사실 거의 사양산업이잖아요. 선진국 중에 조선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 어디 있냐고요. 미국은 배를 못 만든다니까요. 그 세계 우주선도 만드는 나라가 배를 못 만든다니까요. 왜냐하면 단가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결국엔 가능한 거는 그 안보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조선에 대해서 지금 뭐 이익을 나누니 많이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 굉장히 한가로운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문제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제대로 먹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동맹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미국에서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너희 못하겠어. 아유 우리 믿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공장 다음 공장부터는 다 미국에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일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될 수 있고 이게 사법 주권이라는 거라든지 공소 취소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야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만해라 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유지가 돼야, 그리고 이게 유지가 돼야 지금 배임죄를 만든다 없앤다 또는 뭐 이익공유제를 뭐 국민 배당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도 외국인이 나갔다 들어왔다 야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이 어떤 사법에 대한 신뢰라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보랑도 중요하고 경제랑도 중요하고 우리의 주가, 우리의 뭐 반도체 이런 거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법치라는 거. 네. 그런 게 생각보다 우리 삶과 되게 밀접하고 그게 공기 같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없는 순간 우리 삶의 아래 근본이 침해를 받아요. 이 공소 취소라는 건 그만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대북송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검사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마지막으로 그 이화영 씨가 증언이 바뀌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도 바뀌고. 결국에는 그 이화영 씨랑 그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한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023년 5월달에 자백하기 전까지 이화영 씨는 모든 걸 부인하고 서민석 변호사는 어떤 식의 변론 전략을 세우냐면 다 안고 가서 배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뇌물죄 때문에 7년 8개월이라는 되게 긴 게 나왔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면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소 취소하고, 사면과 공소 취소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3년은 살아야 나온단 말이에요. 3년은 살아야 가석방이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3년이나 살고 가석방 돼서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는 배신자에 찍히는 것보다
차라리 다 부인하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사면받고 공소 취소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공소 취소되면 이 지금 100억짜리 뇌물이 있기 때문에 7년 8개월이 끝나면 이 100억 뇌물에 있어서 최소한 10년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화영 씨 지금 60이 넘었는데 한 17년 산다고 하면 벌써 한 80대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느니 그러니까 인생 다 끝났을 때 나오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뭔가 배신자로 되느니 네. 차라리 좀 명분도 조작을 해서 살리고. 명분 살려서 공소 취소 받고 사면 받으면 모든 게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바꾸게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바꾼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뭐 검사님께서 수사를 하시면서 사실 궁금한 거는 왜 검사님이 타겟팅이 됐을까 거기에 좀 저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뭐 검사 조직 제가 뭐 검찰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평검사가 있고 네. 또 뭐 차장검사인가요? 또 부장검사, 부장검사, 또 그 위에 검사 그 직급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일체 뭐 원리라고 해서 네. 그 보고를 항상 철저하게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검사님께서 그런 수사를 일선에서 하실 때 분명히 윗선에도 다 보고를 하시고 네. 허가도 받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지금 검사님만 지금 먼지 털듯이 뭐 전 야당이 다 여당이 다 달라붙어서 뭐 대통령까지도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아주 간명하죠.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이 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조작이 됐다면 당연히 총장까지도 다 연관돼 있겠죠. 그리고 그런 증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 보고 하니까. 근데 그런 실제 조작이 전혀 된 바가 없거든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 됐다고 대중들한테 어필하려면 뭔가가 필요하죠. 그 뭔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즉 저를 희생양 삼으면 조작과 공소취소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하려면 그때 연결하려고 만들어낸 개념들 같은 게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고래. 왜 저냐? 제가 직접 피의자들이랑 맞닥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랑 맞닥뜨린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5월 17일도 이화영 씨랑 제가 만났잖아요. 그렇고 그 날이 맞다고 주장하면 그 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막 확인해 봐야 되는 절차가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서미석 변호사랑 제가 얘기를 하면서 녹취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녹취를 가지고 제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생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조작을 했다면 저는 제 혼자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다 보고해서 누군가의 결재를 받아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뭔가가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수사를 뭐 하나 빼주고 넣었다. 빼준 흔적이 남아있겠죠. 또는 그 빼줬을 때 그 사람에게 보고한 내용이 당연히 남아있죠. 근데 빼준 게 없어요. 보고한 흔적도 하나도 없어요. 예. 왜? 뺀 적이 없으니까요. 형량 거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 연어수 파티나 진술 조작을 통해서 누군가의 진술을 조작했다. 당연히 그 진술을 조작하려면 그거는 저 혼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어딜 찾아봐도 없죠. 그런데도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피의자들과 맞닥뜨렸고 그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 연어술 파티다. 연어술 파티. 연어 조금 나오면 술 나오면 이거 조작이야. 조작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공소 취소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프레임의 희생양으로서 삼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 말고는 희생양 삼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 조작을 했어야 그 사람들을 그 저희 상관들을 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조작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허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있죠.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서 이게 뭐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권창형 특검이 막 브리핑도 하고 뭐 어디 저 김어준 쇼에 나가서 뭐 빌드업을 하고 있다. 곧 보시고 싶은 장면이 연출된 거다. 뭐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말도 안 된다. 한 2달짜리 저거 소모품이다. 아무것도 못할 거다. 수사권도 없다 저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프레임은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헌법 얘기랑도 속하지는데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제는 속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텔레비에 나오는 것만 보셔도 크게 속진 않았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 하더라도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신문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지금은 신문 텔레비 안 보시잖아요. 본인이 보고 싶으신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 여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뭐가 진실이지? 날 누가 속이지? 그러니까 대보이스피싱을 국가가 하고 있기, 국가기관도 보이스피싱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시민을 상대로 그렇죠. 보이스피싱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시민이 보시는 거네요. 본인의 권리를 찾고 절대로 속지 않으려면 시민 자체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시민 개인들이요. 개인들이요. 네. 항상 그 얼럿해 있는 상태. 예, 각성에 있는. 각성해 있어야 돼.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식의 시민들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런 식의 시민들이 없더라도 제도상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침해할 수 없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 달라져야 되고요. 예.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왜? 예전에는 입법을 제어할 필요는 없었어요. 국회의원은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데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권력에 대해서 항상 견제하는 입장이었지, 이 사람들이 이 권력과 합쳐져서 거대한 어떤 독재 세력이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상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면책특권도 넣어놓은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저 거대 대통령 권력을, 제한적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야, 말한 거 가지고 얘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면책특권 줘, 국회의원은.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그걸 사용해서 오히려 권력을 더 남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변화되게 해야지 국민들, 시민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법치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법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하다못해 반도체 주가라도 지킬 수 있는 건 시민들이 똑똑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치권은 미국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선동을 하겠죠. 예, 우리가 네. 공소를 취소하고 이런 식의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부터 안 당해도 될 것을 당하는 거지. 아니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국제관계에서는 이익만 있을 뿐이잖아요. 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죠. 네. 우리가 만만하니까 파고 들어오는 거지. 딱 우리가 지키고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파고 들어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지. 어느 나라는 좋은 나라고 어느 나라는 나쁜 나라다? 일본은 다 나쁘고 뭐 중국은 좋은 나라고 뭐 그거 아니죠. 예, 그렇게 그 부분은 국민들이 사실은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검사님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 예. 검사 나왔다. 또 뭐 예. 정치하려고 또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가능하세요? 말씀드리는 거는 왜 제가 정치를 안 하려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면 그 권력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권력이 착한 권력, 나쁜 권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은 늘 팽창하려고 그래요. 늘 무슨 짓이든 하려고 그래요. 늘 자기 걸 유지하려고 그러고 누가 되든 간에요. 근데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막아야 되는 거고 그 막는 것 중에 1번이 법치거든요. 권력도 법 안에 있어야 돼. 야, 우리가 너희에게 권한을 줘서 법을 만들지만 너희도 그 법에 기속돼야 돼. 그게 결국에는 법치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권력을 뽑아서 권력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지만 그걸 나눠놓고 권력끼리 합쳐지지 못하도록 나눠놓고 그리고 권력도 그 법 안에 복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권력이라는 그 괴물, 그 불을 잘 통제하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 맞게. 근데 그거에 붕괴돼 버리면 우리가 데이고 다쳐요. 근데 제가 그거를 경고를 드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도 그 법치의 최전선에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계속 통제를 해야 되고 권력이 선을 넘는 거를 봐주면 안 돼요. 내가 지지하는 권력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왜? 다음 권력은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게 디폴트가 됩니다.
한 번 선을 넘잖아요. 그럼 선 넘은 데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공소 취소 얘기 나왔지만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얘기 나올 수 다음 있겠죠. 정권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까요? 아마 특검을 상설로, 지금도 상설 특검이 있지만 그렇게 안 만들어 놓지만 아예 특검을 새로운 건물에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특검 사무실이다. 그리고 특검을 그냥 매번 임명해 놓자. 빨리빨리 하게. 그리고 얘네들도 특검을 새로 뽑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새로운 검찰청을, 제가 지금 이 특검법은 프라이빗 검찰청을 만든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야 그거 할 때마다 귀찮다. 그냥 뽑아놓자. 그리고 건물도 매번 어디 임대하고 렌트해가지고 옮겨 다니는 그렇다. 야 아이 뭐 저기 청와대 옆에 진짜 좋은 건물 하나 해놓자. 그거 국회에 빨리 법 해가지고 예산 써. 그거 그렇게 한다고 다음 정권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 사건은 무조건 거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옛날에 했던 사건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야 검찰만 만들니까 좀 안 좋은데 법원도 그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 특별법원 하나 만들지 뭐. 요번에 만들려고 그러다 안 됐잖아요. 왜 안 돼? 만들지 뭐. 그리고 야 대법관이 꼭 그거를 해야 돼? 특별법원은 대법관도 내가 뽑은 대법관으로 할래. 다시 하나 만들어. 아니 그거를 누가 어떻게 제어할 거예요? 지금 제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사회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 빼고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제어할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국민의힘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만약에 공소 취소가 되잖아요. 국민의힘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이랑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법치로 막는 건데, 법치가 무너지지 않는 걸 하고 싶은데 제가 그 권력에 들어가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착한 권력, 나쁜 권력, 내가 지지하는 권력, 내가 지지하지 않은 권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권력이 못하도록 우리 시민 전체가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정치랑 관계없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믿어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정치에는 지읒도 싫어요. 예. 혹시 스트레스는 안 받으세요? 지금 뭐 전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고 계시잖아요. 스트레스는 안 받으세요? 좀 속상하진 않으신가요? 속상하죠. 스트레스 속상하세요? 받고, 예, 그리고 뭐 저희 가족도 막 피해를 받으니까요. 예, 그 부모님도 뭐 저희 아버지도 뭐 저기 유튜브에 나올 정도고, 뭐 제 처는 뭐 너무 많이 나오고 거기서도 뭐 상당히 아주 심각한 적은 모욕도 많이 당하고 있고, 뭐 제 딸 인스타그램 올려놨던 것도 다 내렸는데 뭐 이제는 뭐 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게 너무 좀 안 좋죠. 그런 것들은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제 일상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제가 이제 어쨌든 제 검찰로서 커리어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안 좋죠, 당연히. 근데 뭐 그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어쨌든 제가 그래도 하려고 했던 일, 제가 해왔던 일은 마무리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저도 이제 제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는 해야겠지요. 예, 이런 유튜브도 이제 좀 그만 나오고. 네. 예, 예.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검사님?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뭐 푸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글쎄요. 풀지 않죠.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푼다? 뭐 푼다 안 푼다 그런 개념이 그거랑 비슷해요. 롤러코스터 맨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막 탁탁탁 내려가려고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밖에 없죠. 견디는 거 말고. 견디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거는 뭐 즐거운 걸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어떻게든 그 공소 취소까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계속 알리는 거 말고는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 제가 그리고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알려야 순수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검찰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지지하지 않는 분이든 제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튼 그 작업, 그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일만 신경 쓰고 있고요. 그렇게만 되면 뭐 이제 그러면은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이제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야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훈 검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